돈이면 단절하시오. 저쪽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오. 지금 한국이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비명에 휩싸였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냉혈한 중동의 권력자들. 그 오만한 산유국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얼마 전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해 원유를 우리 땅에 보내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가 감히 부자를 걱정하느냐며 비웃고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 유조선이 멈춰 서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산유국 왕자들이 줄지어 한국행 전용기에 몸을 싣고 있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쥐고 흔드는 석유 은행으로 변신한 대한민국.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실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원유를 맡아주겠다고요? 산유국이 소비국에게 저장을 부탁한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날의 제 판단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제 이름은 하산 알마지드입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의 전략 리스크 관리 총괄 책임자예요. 25해 동안 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원유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서 막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것이 제 일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부다비 본사 집무실 아침 8시였습니다. 비서가 보고서 하나를 올려놨어요.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공동비축협력 제안서.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죠. 한국이 중동 산유국들에게 원유 저장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국 비축기지를 활용해서 공동관리 계약을 맺자는 거였습니다. 저장뿐만 아니라 정제, 유통까지 연결된 구조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부팀장 칼리드를 불렀어요. 칼리드,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외무부 쪽에서 먼저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 정식 루트로 제안한 건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검토해야 하지? 칼리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장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칼리드, 한국이 왜 저장에 저렇게 목을 매는지 알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1973년, 1979년 오일 쇼크 때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죠. 정이 끊기고 공장 멈추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으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다, 비축이다, 아직도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칼리드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서웠겠죠?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요. 근데 칼리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가 왜 소비국한테 저장을 맡깁니까? 우리가 왜 그 나라 트라우마에 맞춰줘야 해요? 저는 서류를 칼리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반려입니다. 검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서류를 덮으면서도 뭔가가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잠깐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중동 전체가 술렁이던 해였죠. 원자력 발전소 수주 경쟁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쟁쟁한 나라들이 모두 뛰어들었어요. 저도 그 프로젝트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했죠. 원전 기술을 수십 년 쌓아온 나라들이 경쟁하는데 한국이 낄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격 때문이겠지 싶었어요. 워낙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술평가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공기 계획도 경쟁사보다 현실적이었어요. 단순히 싼 가격으로 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혼자서. 저 나라는 없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인정은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원전과 원유 저장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를.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그 시절 한국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는 에너지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였죠. 거리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가동을 줄였어요.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일찍 끝냈어요. 연탄 하나를 아껴 쓰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게 그 시절 한국의 현실이었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축이다, 저장이다, 에너지 안보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는 됐습니다.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건 그 나라 사정이었어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 땅 아래에 세계가 원하는 그 자원이 묻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무서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서를 가볍게 넘겼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놀란 나라가 수십 년째 저장에 목을 메고 있구나. 그 성실함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맞춰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제안서는 서랍 한켠에 밀려났죠. 그런데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하산 나야. 최고 경영 책임자 술탄 알 자베르였어요. 저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네, 회장님. 한국 건 봤나? 검토했습니다. 제 의견은 반려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하산, 내일 회의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회장이 직접 이걸 챙긴다고? 다음 날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팀, 외무 담당, 재무 라인까지. 보통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술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과 협력 계약을 진행한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잠깐요. 이건 단순 저장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공급망 핵심을 외부에 노출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술탄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단단한 눈빛이었죠. 이유를 들어보죠. 저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통제권 문제입니다. 우리 원유가 한국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저장시설 운용 주도권은 한국 측에 넘어갑니다. 긴급하게 물량을 빼야 할 상황이 생겨도 계약 구조상 즉각 대응이 불가능해요. 둘째, 물류 리스크입니다. 아라비아하해에서 한국까지 항로 자체가 변수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구간 리스크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셋째, 굳이 한국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저장 역량으로 충분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술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산, 당신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항상 논리대로 움직이진 않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계약 진행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회장님, 이 결정의 리스크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술탄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가 집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회의는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멈춰 섰어요.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설득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졌다는 느낌도 아니었죠.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야경은 늘 아름다웠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도시, 석유가 만든 나라. 저는 이 나라의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유가 한국 땅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에 놀라서 아직도 저장에 목을 매는 그 나라로.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였죠. 제 판단이 묵살됐다는 사실이, 25년의 경험이 그 짧은 회의 하나에 뒤집혔다는 사실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밤의 분노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인지를 압니다. 저는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계산하지 못한 리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1973년의 공포를 기억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다르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그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뒤 저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습니다. 실무는 칼리드에게 넘겼습니다. 한국 측과의 조율,
물량 배분, 운송 일정, 전부 칼리드가 챙기도록 했죠. 저는 그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훑고 덮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잠잠해 보였습니다. 아니, 잠잠해 보이도록 억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징조는 있었습니다. 먼저 보험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상보험, 그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구간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있는 변동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칼리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책임자님, 보험료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얼마나 올랐어? 사흘 사이에 30%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0? 네. 그리고 일부 선사들이 해협 통과 운항을 자체적으로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해상 운항 현황 데이터였습니다. 평소라면 촘촘하게 찍혀야 할 선박 위치 신호들이 듬성듬성했습니다. 해협 입구 쪽에서 멈춰 있는 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군사 동향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다만 어제부터 해협 인근에서 해군 함정 이동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제 위장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비롯된 본능이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일 때 현장이 조용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게 딱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칼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리스크 검토 소집해. 전략팀 전부 불러. 그날 오후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봉쇄는 아니다. 저는 그 결론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하산, 일어나십시오. 술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낮고 무겁고 평소와 달리 느렸습니다. 회장님, 해협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가슴으로. 완전히요. 완전히 군사작전입니다. 민간 선박 통과 전면 차단. 방금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 하루 수천만 배럴. 그게 전부 멈춘다는 겁니다. 하산, 지금 바로 나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해봤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막히는 건 숫자로 읽던 것과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5시, 본사 긴급 회의실. 저는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평소의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몇 명은 전화를 붙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술탄이 앞에 섰습니다. 현황 보고. 운영팀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해협 통과 대기 중인 유조선 32척입니다. 전부 운항 정지 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소속 선박 11척도 포함됩니다. 오늘 선적 예정이었던 물량 250만 배럴, 전부 발이 묶였습니다. 육상 저장 현황은 현재 저장시설 가동률 84%입니다. 생산은 계속되는데 수출이 막혔습니다. 이 상태가 일주일만 지속되면 저장 한계에 도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일주일? 생산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유저는 한번 생산을 줄이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생산을 계속하면 저장시설이 터집니다. 수출은 막혀 있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수출 루트는 확인했습니까? 운영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양보항 쪽 파이프라인 용량 재확인 중입니다. 다만 현재 그쪽도 물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추가로 밀어넣을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다른 루트는 오만 쪽 외에도 검토 중인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항상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데이터를 보면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칼리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잠깐만요. 저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물량에 대해서 저장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즉시 수용 가능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보고인데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칼리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방금 확인된 겁니다. 한국 선박 한 척 해협 통과 완료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전화하고 보고하고 숫자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칼리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통과했다. 어떻게? 저는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해상 운항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해협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정지해 있는 선박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신호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극기 마크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선박도, 유럽 선박도, 중동 선박도 전부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칼리드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선박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확인해.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한국은 이 지역과 별도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도의 채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외교인지 실무 협약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데 그날 회의는 자정 가까이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루트 확보, 생산 속도 조절, 저장 시설 추가 가동 이런저런 안들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리스크는 통제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 우리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내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시설로, 우리 선박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던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넘겨줘서가 아니라 외부 변수 하나로, 해협이 막혔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모니터에서 봤던 그 신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움직이는 한국 선박, 멈춰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달 전에 밀어 넣어뒀던 그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공동비축협력 제안서. 저는 그 겉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25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서랍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꺼낸 그날 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읽기 싫었던 겁니다. 이 서류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뭔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게 싫었어요. 그냥 다시 덮었습니다. 내일 보자.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죠. 창밖에는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도시, 석유가 만든 나라.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선택하는 입장이 맞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죠. 다음 날 아침 본사는 전쟁터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틀째.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20달러 가까이 튀어올랐어요. 역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 유가가 올라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팔 수가 없으니까요.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데 문이 잠긴 것과 같았습니다. 운영팀 보고가 들어왔어요. 현재 저장시설 가동률 89%입니다. 어제보다 5% 올랐습니다. 생산 조절은요? 유전 압력 문제로 현장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면 재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 닷새에서 일주일 안에 저장 한계 도달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닷새, 일주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전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시간마다 쌓이고 있었고 선주들 대기 비용 청구는 밀려들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재무팀 손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동안 발생한 직접 손실만 수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계약 지연 페널티, 선박 대기 비용, 정제 설비 가동 손실, 항목마다 숫자가 붙어 있었죠. 봉쇄가 하루 더 이어질수록 기하급수로 불어날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만 이런 상황입니까? 다른 산유국들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하나씩 들여다봤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사우디는 얀부앙 파이프라인 용량이 이미 한계였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그 파이프라인에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라크는 남부 항만대기 선박이 수십 척이었고 저장 포화가 이미 시작됐죠. 쿠웨이트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체 저장 역량 자체가 작은데 생산은 계속되고 수출은 막히니 한계에 가장 먼저 도달할 나라였어요. 그나마 대체 루트라도 있는 나라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육상 파이프라인도 없고 우회로도 마땅치 않은 나라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죠.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해협 하나에 이렇게 많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로 눈앞에서 직접 보는 건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중동 전체의 위기였고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관련 수치였죠. 저장시설 입고 물량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품 출하 수치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장이 늘면서 출하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받아서 가공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전부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칼리드를 불렀습니다. 칼리드, 한국 정유시설 현황 가지고 있어요? 칼리드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처리 용량 수치가 빼곡했어요. 칼리드, 이 숫자 맞아요? 확인된 공식 자료입니다. 한국의 원유 정제 처리 용량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의식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소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서 쓰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받아서 바꾸는 나라였어요. 원유를 받아서 항공유로, 경유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꿔서 세계로 내보내는 나라였죠. 저장이 아니라 전환. 그 차이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국가전략 비축유 규모도 나왔어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가 이 정도 규모의 비축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으로 맡긴 물량 외에도 자체적으로 이미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였죠.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까? 그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원유가 없으니까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요. 공급이 끊기는 그 최악의 순간을 항상 상정하고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수십 년간 만들어 온 거였어요. 왜 한국이 석유 저장에 그토록 목을 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핍이 이 나라를 준비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자원이 있으니까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준비를 했죠. 저는 한동안 그 생각을 멍하니 되새겼어요. 그때 칼리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책임자님, 어제 한국 선박건 추가 확인됐습니다. 선박 국적, 화물, 통과 시각 전부 재확인했어요. 한국 선박 한 척,
원유 만재 상태로 해협 통과가 맞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척 다른 나라 선박들이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그 상황에서 단 한 척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선박이었어요. 어떻게 통과한 거야? 칼리드가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공식 경로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한국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례가 여럿 있어요. 칼리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면서 말했죠. 이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 제재를 강화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란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미국으로부터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가장 고립됐던 시기에도 한국은 끝까지 거래 관계를 유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그걸 그냥 외교적 줄타기 정도로 봤었어요. 한국이 실리를 챙기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달랐겠죠. 고립된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은 나라. 그게 이 지역 전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겁니다. 칼리드가 말을 이었어요. 건설 현장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0, 8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고 항만을 만들고 플랜트를 올릴 때 한국 인력들이 이 땅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도시, 쿠웨이트 정유시설, 이라크 바스라 항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고급 관리직만 보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자부터 현장 인력까지 직접 들어왔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사막 한복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사람들은 남았고 관계는 이어졌죠. 세대를 넘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웃으면서 일했다고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에 이미 이 땅과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2009년 원전 수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만 따고 빠지는 나라들이랑 달랐어요. 공기 내내 상주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했습니다. 약속보다 더 줬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 이후로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건설 현장에서 제재 국면에서도 이어진 거래에서 원전 계약 이후의 진심에서 한 켜 한 켜 쌓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배 한 척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안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메모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급 원유 처리 항목에서 또 멈췄죠. 중진류, 고유황 원유를 고도화 설비로 처리해서 항공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장이 아니었어요. 업그레이드였죠. 2달 전에 30초 만에 덮어버렸던 그 서류가 이렇게 치밀한 내용이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칼리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에서 비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계약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연락처를 공유해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이라크 쪽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연결하냐고요. 2달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창가에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잠깐, 우리 물량 일부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계약대로 들어가 있죠. 저장 중이고 안전한 상태예요. 봉쇄와 상관없이. 해협이 막혀도 유조선이 멈춰도 그 물량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지금 우리한테 숨통이 되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직 확신은 아니었어요.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맞다는 게 확인되면 인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제가 반대했던 그 결정이 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칼리드를 불렀습니다. 한국 담당자 연결해줘요. 칼리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명한 친구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담당자와의 첫 통화는 짧았습니다.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현재 물량 상태를 확인했고 담당자는 저장 시설 현황과 추가 수용 가능 여부를 설명했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통화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그 여운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더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한국 시스템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안서 한 장짜리가 아니라 실제 운영 데이터와 시설 현황까지. 칼리드한테 자료 전부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국 관련 자료 전부 다 가져와요. 비축 시설, 정유 공장, 물류 현황, 계약 구조, 있는 거 다. 칼리드가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요? 전부. 1시간 뒤 책상 위에 자료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앉았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갖춰진 시스템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갖춰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계된 정교함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저장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축 시설은 단순히 원유를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원유 종류별로 분리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경질유, 중질유, 고유황 원유, 각각 따로 보관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구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유를 섞어서 저장하면 정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낮아지고 결국 부가가치도 낮아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분리 저장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어요. 정제 연계 구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멈췄죠. 한국의 정유 시설은 비축 기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장된 원유가 필요에 따라 바로 정제 라인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최적화된 루트로 연결되어 있었죠. 저장에서 정제까지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정제 설비. 저는 그 항목을 3번 읽었어요. 중질유, 고유황 원유. 보통은 품질이 낮아서 단가도 낮고 정제도 까다로운 원유입니다. 대부분의 정유시설에서는 이런 저급 원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한국의 고도화 정제 설비는 달랐습니다. 이 저급 원유를 받아서 항공유와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들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있었어요. 단순히 원유를 맡아두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유를 받아서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내보내는 나라였죠.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긴급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추가 물량 한국 이전, 정제 처리 계약 체결, 항공유 생산 연계, 술탄한테 직접 올렸습니다. 1시간 뒤 답이 왔어요. 진행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달 전에 이 계약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지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러니가 쓰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을 진행해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칼리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책임자님,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람코? 공식 채널이야? 아닙니다. 실무자 라인으로 조용히 들어온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 회사입니다. 우리 아드녹도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지만 아람코는 차원이 다르죠. 그 아람코가 공식 채널도 아니고 실무자 라인으로 우리한테 조용히 연락을 넣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야? 칼리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아람코는 이미 한국과 국제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2023년에요. 저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람코가 이미 한국이랑 계약을 했다고? 네, 저도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조용히 진행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봉쇄 상황이 터지면서 그 계약의 가치가 갑자기 달라진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람코가 이미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연락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미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연락한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칼리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계약은 맺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넣어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봉쇄가 터지니까 한국에 실제로 저장된 물량이 절실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계약은 있었습니다. 준비는 안 됐죠. 서류는 갖춰놨는데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위기가 터졌고 지금 한국의 물량을 급하게 더 넣으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측에 추가 저장 용량을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운영 중이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측 추가 수용 가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당장 계약 확대가 가능한지, 그걸 먼저 우리를 통해 가늠해 보려는 겁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람코는 이미 2023년에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런데 실제 활용을 안 했어요. 계약만 해놓고 물량을 채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 터지니까 뒤늦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탄 회장이 밀어붙인 덕분에 실제로 물량을 넣어뒀습니다. 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고 있었죠. 아람코 말고 다른 데서도 연락 온 거 있어요. 쿠웨이트 석유공사에서 오늘 두 번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톤이 더 급했어요. 이라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카타르 쪽에서도 처음으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카타르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과 이미 실제로 연결된 나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월감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달 전 저는 이 계약을 막으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마지막까지 반대했죠.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걸. 그들은 아직 출발선에 있었고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람코 쪽 문의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람코는 이미 한국과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넣은 건 한국 쪽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였죠. 추가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당장 증량이 가능한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람코한테 이렇게 전달해줘요.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게 맞다고. 다만 현재 수용 가능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고.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쪽은요. 같은 방향으로 한국 측 공식 채널로 접촉하는 게 맞다고 안내해줘요.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아람코가 2023년에 이미 한국과 계약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 우리도 같이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니,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칼리드. 네? 알았습니다. 그 제안이 우리한테도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반려했죠. 칼리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람코는 계약은 했는데 실제 활용을 안 했고 우리는 계약 자체를 하려다 제가 막았죠. 결과적으로 술탄 회장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아람코랑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람코는 그나마 계약서라도 있으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도 없이 이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술탄 회장이 그 회의에서 제 반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쿠웨이트나 이라크와 똑같이 한국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칼리드한테 말했어요. 한국 측에 연락해서 추가 물량 이전 일정 잡아요. 그리고 아람코 건은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칼리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아람코가 2023년에 이미 한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가 그때 이미 한국의 가치를 봤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크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실무적으로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뒀던 거였죠. 한국은 그렇게 일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준비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준비가 드러나는 거였죠. 저는 한국 시스템 자료 첫 장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잠깐 그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 기다리지 않고 미리 만들어두는 것,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해두는 것. 우리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했죠. 그 차이가 지금 이 봉쇄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오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술탄 회장이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제 반대가 관철됐다면 우리도 지금 저 나라들처럼 한국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람코처럼 계약서는 있는데 물량은 없는 상태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추가 물량 이전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했고 운송 루트를 확정했어요. 봉쇄된 호르무즈를 피해서 오만해 쪽으로 우회하는 경로였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올라갔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칼리드한테 넘겼을 일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유조선이 출항하던 날 아침, 저는 항만 쪽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장된 원유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게 왜 안도감으로 느껴지는지 그때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봉쇄가 계속되는 한 저 배가 향하는 곳이 우리의 숨통이라는 것. 그리고 봉쇄는 계속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체 루트를 찾고 저장 시설을 쥐어짜고 계약 상대방들과 협상을 벌이고 그렇게 버텼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버티는 게 한계에 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중동 주요 산유국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숫자가 나빠졌죠. 이라크는 저장시설 가동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포화 직전이었어요. 쿠웨이트는 이미 일부 유전 생산을 강제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을 줄이면 나중에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뼈아픈 선택인지도요. 그런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저장 현황 수치를 확인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포화에 가까워지는 동안 우리 수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물량을 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압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매일매일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칼리드가 들어왔는데 손에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임자님, 글로벌 시장 반응 보고서입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들의 긴급 보고서들이었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UAE만 버티고 있는가?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이 줄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드녹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외부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분석가들이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죠. 한국 비축 시스템 활용. 칼리드가 말했어요. 영국 에너지 분석 기관이랑 싱가포르 쪽 리서치 회사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드녹이 한국과의 비축 계약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운송 루트 데이터랑 물동량 분석에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위성 데이터로 유조선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분석 내용이 꽤 정확했어요. 한국의 정제 시스템 연계, 분리 저장 방식, 호르무즈 외부 저장이라는 지리적 이점, 핵심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비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 산유국과 그렇지 못한 산유국 사이의 격차가 이번 봉쇄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격차.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저장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체의 격차였죠. 그리고 그 격차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무자 라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벨이 올라갔어요. 실무자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급기야 일부는 공식 채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저는 그날 칼리드한테 들어오는 문의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받아봤는데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사우디 아람코, 쿠웨이트 석유공사,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목록 아래쪽을 보다가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 중동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산유국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과 실제로 연결된 나라는 이 목록에서 우리가 유일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아람코 쪽은 이미 계약이 있으니까 직접 움직이겠죠.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한국과 아직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약 협상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당장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한국 측도 기존 계약 물량 처리만으로도 이미 바쁠 텐데 새로운 나라들의 요청을 당장 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시스템 용량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국 쪽 추가 수용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했어요.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추가 물량이 들어가면서 여유 공간이 더 줄었어요. 기존 계약국 물량 처리만으로도 상당히 바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수십 개 나라가 동시에 연락을 넣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까요? 그때 칼리드가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한국 측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방금 공식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기존 계약 국가 우선 원칙입니다. 이미 계약이 된 나라들의 물량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국가들의 요청은 현재 용량 상황을 보면서 순서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계약 국가 우선. 그 한마디가 이 상황 전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봉쇄 상황에서 살아남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원의 양도 아니었죠. 한국과 미리 계약을 맺어뒀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계약이 있는 나라는 지금 숨을 쉬고 있었고 없는 나라는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2달 전 회의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반대하던 그 장면. 산유국이 소비국에게 저장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따졌던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좁은 시야였습니까? 저는 그게 단순한 저장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기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사두는 계약이었어요.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준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은 항상 그 방식으로 살아온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칼리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책임자님,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람코 임원 레벨입니다. 내용이 뭐야? 현재 한국 측 추가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운영 중이니까 한국 측과 추가 협상 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아람코가 다른 나라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넣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죠. 칼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자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서한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직접 긴급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긴급 채널을 열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들이 총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실무 라인으로, 외교 채널로, 정부 서한으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국가 우선. 저는 그 원칙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외교적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한국은 먼저 계약한 나라를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위기 때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 이미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저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아람코 건은 내가 직접 보고서 검토하고 결정할게요. 오늘 저녁까지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 연락해서 우리 추가 물량 처리 일정 재확인해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물량이 밀리는 일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칼리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남아 있었어요. 밖에는 아부다비의 저녁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사막의 노을이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나라들은 각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산유국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저장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 빠져나갈 출구였어요. 그리고 그 출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원은 우리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느새 한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2달 전에 이 계약을 막으려 했던 제 자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그 결정이, 술탄 회장이 밀어붙인 그 계약이, 한국에 저장해둔 그 물량이 아직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어요. 봉쇄가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죠. 우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이었습니다. 봉쇄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됐죠. 중동 산유국 현황 데이터를 여는 것, 그리고 우리 수치와 비교하는 것. 그날 아침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라크 저장시설 가동률 98%, 사실상 한계였어요. 쿠웨이트는 이미 주요 유전 3곳의 생산을 강제로 멈췄습니다. 생산을 멈춘다는 게 얼마나 뼈아픈 결정인지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유전은 기계가 아니에요. 한 번 멈추면 다시 살리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지층 압력이 바뀌면 영구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그 선택을 한 거였죠. 사우디는 달랐습니다. 얀부앙 파이프라인을 풀가동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용량을 초과해서 밀어넣으려다 설비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수치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저장시설 가동률 81%, 열흘 전보다 오히려 낮아져 있었어요. 한국으로 물량을 분산하면서 압박이 풀린 거였습니다. 수출이 완전히 막힌 건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저장 한계에 몰리는 상황은 벗어나 있었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81대 98. 이 차이가 지금 우리와 이라크의 차이였습니다. 숫자로는 17밖에 안 되는 차이였지만 현실에서는 벼랑 끝과 안전지대의 차이였어요. 칼리드가 들어왔습니다. 책임자님, 오늘 아침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우리 추가 물량 입고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 처리 첫 번째 배치도 완료됐다고요. 항공유 환산으로 20만 배럴 분량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항공유 20만 배럴.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봉쇄 상황에서 항공유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려면 항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항공유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납품 일정은 이번 주 안으로 일부 물량 출하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항 쪽이랑 아부다비 공항 쪽으로 공급 루트 연결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바이 공항, 아부다비 공항, 중동에서 가장 큰 허브 공항들이었죠. 봉쇄 이후 항공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운항을 줄이거나 취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라크는 항공유 공급이 이미 불안정해졌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어요.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유국인데 항공유가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우리는 달랐어요. 한국이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탄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술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산 앉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탄이 돌아서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어요.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술탄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집어들었어요. 첫 줄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은 사실상 UAE가 유일하다. 그 배경에는 한국과의 전략적 비축 협력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상 UAE가 유일하다. 그 한 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술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맞으셨습니다. 술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죠. 제가 그 계약을 막으려 했던 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큰 리스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술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산,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데이터로 최선의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나는 데이터에 없는 걸 하나 더 봤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탄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2009년 원전 프로젝트 때 한국팀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계약서에 없는 것도 합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게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밀어붙인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에는 없는 것,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것.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겠죠. 25년 동안 숫자만 봐왔으니까요. 술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의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보십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단순 비축 계약이 아니라 장기 전략 파트너십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도 이 구조는 계속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술탄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집무실에 잠깐 남아 있었어요. 장기 전략 파트너십. 2달 전에는 계약 자체를 막으려 했는데 지금은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위기가 진실을 드러낸 거였죠. 저는 돌아와서 칼리드를 불렀습니다. 칼리드, 지금 다른 나라들 상황 한 번 더 정리해줘요. 오늘 기준으로 잠시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라크 저장시설 한계 도달, 일부 유전 긴급 감산 시작, 쿠웨이트 유전 3곳 가동 중단, 국제계약 이행 불가 통보 시작, 사우디 양부 파이프라인 설비 과부하로 처리 속도 저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수출은 유지되고 있으나 원유 부문은 혼란, 그리고 우리 저장시설 안정 유지, 항공유 공급 정상 가동, 주요 계약 이행 중. 저는 그 비교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같은 봉쇄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원의 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한국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칼리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임자님, 방금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람코 부사장 레벨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한국 측 추가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우리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협조가 된다면 아람코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별도로 협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부사장 레벨. 아람코가 얼마나 급해졌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실무자 라인으로 조용히 들어왔던 연락이 이제는 공식 채널로 임원이 직접 나선 거였으니까요. 쿠웨이트랑 이라크는요? 쿠웨이트는 자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는 한국 측에 직접 긴급 협력 서한을 보냈고요. 장관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부다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노을이었죠. 이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를 향해 이렇게 줄을 서는 상황이. 저는 25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선언 없이, 그냥 준비된 대로 움직이면서. 저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2달 전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의실에서 제가 반대하던 그 장면, 그리고 술탄이 밀어붙이던 그 장면, 서명하던 그 순간, 저는 그 계약을 막으려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장관까지 동원해서 한국 문을 두드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 저장해둔 그 물량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항공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였죠. 다른 나라들과 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자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땅 아래 묻힌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한국에 저장해둔 그 결정이었어요. 제가 반대했던 그 계약이었습니다. 술탄 회장이 밀어붙인 그 선택이었죠. 한국에 저장해둔 것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그때 계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라크처럼 유전을 멈추고 있었을 겁니다. 쿠웨이트처럼 계약 이행 불가를 통보하고 있었겠죠. 아람코처럼 다른 나라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칼리드를 불렀어요. 아람코건, 내일 오전 술탄 회장님께 보고 먼저 드려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회장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 연락해요. 우리 장기 협력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봉쇄가 끝난 이유를 포함해서 칼리드가 메모를 했습니다. 단순 비축 계약 연장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십 수준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칼리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어요.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도시, 석유가 만든 나라.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위기가 알려줬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 자원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는 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자원은 우리 땅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원을 위기에서 지켜준 건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 역설이 저는 아직도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각국 현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들을 떨쳐내지 못한 채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데이터를 열었어요.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흔들리는 화면 안에서 우리 수치만 혼자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폭풍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이유가 뭔지 이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들어왔어요. 책임자님, 오늘 오전에 긴급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예요. 주제가 뭐야? 공동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리드가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대응보다 각국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칼리드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저는 그 표정들을 읽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인사말이 짧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사우디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얀보 파이프라인이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라크 장관이 이어받았어요. 저장 한계를 넘었습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쿠웨이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전 가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문제는 쏟아지는데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루트도 없었고 저장 시설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었죠.
감사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한참 돌아가다가 카타르 장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왜 UAE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공유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시선들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술탄을 봤어요. 술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한국과 국제공동 비축 계약을 맺어뒀습니다. 호르무즈 외부에 물량을 분산해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정제 시스템을 통해 항공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2018년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으니까요. 봉쇄가 터지기 훨씬 전에. 사우디 장관이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원칙은 기존 계약국가 우선입니다. 신규 계약은 현재 용량 여유가 생길 때 순서대로 검토한다고 하더군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기존 계약국가 우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줄을 서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한국이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칼리드가 따라 들어왔어요. 아까 장관들 표정 보셨습니까? 봤죠. 처음으로 우리가 그 방에서 가장 여유 있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2018년에 누군가 결단을 내렸고 저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 결단이 지금 이 여유를 만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무자 라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벨이 올라갔어요. 실무자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일부는 공식 채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저는 그날 들어온 문의들을 칼리드한테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받아봤는데 목록이 길었어요. 사우디 아람코, 쿠웨이트 석유공사,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에너지.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목록 아래쪽을 보다가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회사, 중동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산유국이 있는 곳이라면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칼리드한테 말했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 목록 정리해줘요. 건설,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전부 다 연도별로. 칼리드가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알고 싶어서요. 이 나라가 여기서 뭘 해왔는지 제대로. 잠시 뒤 칼리드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꽤 두꺼웠어요. 저는 펼쳤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됐어요. 사우디 주베일 산업도시 건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록들, 이라크 바스라 항만, 쿠웨이트 정유시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 UAE 원전, 카타르 정유 플랜트, 오만 고속도로, 5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넘기면서 어렸을 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짓던 시절이었죠. 방학 때 아버지 현장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아직도 기억났어요. 그 현장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서툴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는 시간에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은 더위를 안 느끼는 것 같아. 어린 저는 그냥 근면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항만을 만들었어요. 정유 시설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프라들의 상당 부분을 그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이 땅과 관계를 이어온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거라고. 우리가 그들을 도운 거라고. 틀렸습니다. 그들이 50년 동안 이 땅에서 쌓아온 것들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흘린 땀이, 지켜온 관계가,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약속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숨통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의 마지막 항목을 봤어요. 2018년 아드녹 국제공동 비축 계약. 그리고 지금 저는 목록을 덮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담당자 김준혁과 통화가 연결됐어요. 하산 책임자님, 이번 정제 처리 배치 결과 보고 드립니다. 항공유, 경유 모두 국제 규격 통과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아부다비 공항 품질 검수도 이상 없다는 확인 받았어요. 다음 배치 일정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죠.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국가 우선이고요. 신규 요청은 여력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저는 그 두 마디를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나 큰 조건을 들고 줄을 서고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물량, 외교적 압박까지. 그런데 한국은 먼저 약속한 나라를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게 50년 동안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신뢰를 쌓아온 방식이었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죠. 그냥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쌓여서 지금 세계가 이 나라를 원하는 이유가 된 거였습니다. 칼리드가 들어왔어요. 책임자님, 사우디 아람코 부사장 레벨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추가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요. 쿠웨이트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라크는 정부 공식 서한을 한국 측에 보냈고요. 장관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어요. 중동의 산유국들이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를 향해 이렇게 줄을 서는 상황. 25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원은 우리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는 한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위기가 알려줬습니다. 자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 자원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위기가 왔을 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는 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맺은 그 계약 하나가, 제가 반대했던 그 계약이 지금 이 모든 것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막 위에 세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온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길 중에서 50년 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봉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각국이 버티려 했습니다. 자체 저장 시설을 쥐어짜고 대체 루트를 찾고 계약 상대방들과 협상을 벌이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오는 순간 모든 나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매일 아침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중동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그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였죠.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산유국이 있는 곳이라면 전부였어요. 전부 한국으로 원유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축 기지에 자국 원유를 넣어두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칼리드가 매일 아침 문의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록이 길어졌어요.
오늘은 몇 개야? 어제보다 5개 더 늘었습니다. 공식 채널로 들어온 것만 12개예요. 저는 그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실무자 문의도 있었고 장관급 공식 서한도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한국과 계약이 된 나라들을 통해 중간 연결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선언하지 않았죠.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국가 우선, 신규 요청은 여력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그 원칙은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다 보니 결국 오래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어요. 칼리드한테 요청한 자료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역사. 저는 그날 저녁 혼자 그 자료들을 읽었어요. 1973년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고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렸어요. 유가가 폭등했고 공장들이 멈췄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게 제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한국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어요. 당시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산업화를 막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거리에 불을 끄고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제한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렇게 버텼죠. 1979년 또 왔습니다.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한국은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수입 원자재 값이 뛰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실업자가 넘쳤고 거리는 어두웠죠. 사람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연탄 하나를 아껴 쓰던 겨울을, 형광등 하나를 더 켜도 되나 눈치를 보던 그 시절을.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원이 없다는 것, 남의 손에 우리 경제가 달려 있다는 것, 언제 또 이런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것. 그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2번 다시 이 상황을 맞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략 비축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유시설을 키웠습니다. 저장기지를 늘렸죠. 해외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고 에너지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갔어요. 그 관계는 거래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으로 왔어요. 사우디 주베일 산업도시, 이라크 바스라 항만, 쿠웨이트 정유시설, UAE 곳곳의 인프라,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방학 때 따라간 적이 있었죠.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위를 안 느끼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더웠겠죠. 힘들었겠죠. 고향이 그리웠겠죠. 가족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이랬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일 쇼크로 흔들린 나라를, 자원 없는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그 땡볕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숫자만 봐온 사람이, 그 사람들이 흘린 땀이, 그 시절의 눈물이 지금 이 비축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오일 쇼크의 공포가 준비를 만들었고 그 준비가 지금 이 봉쇄 상황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거였어요.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2009년 원전 수주. 그때 한국이 어떻게 일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계약 이후에도 상주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고 약속보다 더 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어려운 나라들과의 거래를 쉽게 끊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아드녹과의 국제공동 비축 계약. 저는 그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2018년에 한국이 우리한테 제안했을 때 저는 반려하려 했습니다. 술탄이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없던 계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뿌리에는 1970년대 사막 한복판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의 공포 속에서 절대 이 상황을 다시 맞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대를 넘어서 쌓아온 준비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막 위에 세운 도시.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들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봉쇄 속에서도 이 도시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칼리드가 들어왔어요. 책임자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신규 요청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요. 다만 기존 계약 물량 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요. 사우디는 아람코 회장이 직접 한국으로 출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쿠웨이트는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대사를 다시 만났고요. 이라크는 총리실 차원에서 한국과의 긴급 에너지 협력 채널을 요청했습니다. 총리실 차원.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실무자 라인으로 시작됐던 문의가 이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역설이 지금 이 봉쇄 상황이 만들어낸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칼리드를 봤어요. 칼리드, 한국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칼리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아닐까요? 오일 쇼크 때 그 공포를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이 이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겠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원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공급이 끊겼을 때 나라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를 그 경험이 뼛속까지 새겨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멈추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눈물이 나는 시절에도 고난이 쌓이는 시절에도 그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2018년 계약서 4본을 꺼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봤죠. 술탄의 사인만 있었습니다. 제세는 없었어요. 끝까지 반대했으니까요. 저는 그 사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어요. 오일 쇼크 때 어둠 속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탄 하나를 아껴 쓰면서 겨울을 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땡볕을 맞으면서 타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번 다시 이 상황을 맞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들이 흘린 땀에, 그들이 버텨낸 시절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언젠가 이 시스템이 누군가의 숨통이 될 날을 위해서, 그게 이 시스템의 진짜 이유였어요. 저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봉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협은 아직 막혀 있었고 유조선들은 아직 대기 중이었고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차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한국이 있으니까요. 2018년부터 함께 해온 나라, 50년 전 사막에서 땀을 흘렸던 나라, 오일 쇼크의 공포를 준비로 바꿔온 나라, 어떤 압박에도 약속을 먼저 지키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받고 계약서만 받고 리스크만 계산했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저를 바꿔놨어요.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보였고 그 시간 속에서 흘린 땀이 보였고 포기하지 않은 준비가 보였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렵고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갚아줬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50년이 그 증거였고 이번 봉쇄가 또 한 번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봉쇄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죠. 호르무즈가 다시 막힐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한국이 있으니까요. 언제나 믿음으로 갚아주는 그 나라가, 준비를 멈추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는 그 나라를 또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